네, 메르스 사태가 추가적인 환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도 역시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넘게 대립해왔던 한일의 양국 정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교차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으로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의 정석에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한동안 이제 계속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2주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소폭 반등했습니다. 0.3%포인트 반등한 34.9%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또 그만큼 하락한 60.5%를 기록했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15일에는 35.5%로 시작해서 3명의 메르스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16일에는 34%로 전일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요. 격리자가 6,500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던 수요일 날은 33.7%로 하락해서 주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만 18일 날 황교안 총리가 임명이 되고 또 신규 확진 환자가 3명으로 급감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37.2%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의 메르스 현장 방문도 계속 이어졌고요. 다만 금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 날은 소폭 하락했는데 주간 전체 집계는 34.9%로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지지도가 메르스 여파 때문에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한일 정상이 각각의 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을 하거든요. 이 교차 참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한일 정상이 이 한일 수교 50주년에 교차 참석하는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메르스와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의 비율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이 가장 지지율에 지금 현재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메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진정 국면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어서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이 경제 침체, 경기 물가 상승 이런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대통령이 잘 극복해내느냐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까지는 좀 아직 먼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메르스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움직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문 현장 가서 이렇게 물 뿌리는 장면도 오늘 보도가 됐고요. 네. 또 아까 그 지지도 반등하는 날 17일, 18일 요 사이를 보면 역시 현장으로 가서 그 방역 당국 일하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어요. 분석을 좀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이제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이제 수위에 있던 것이 열심히 하는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 국제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오늘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국면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국무총리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근본적인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메르스가 가장 큽니다. 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네. 이 정상이 교차 이 수교 기념식에 이 방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모습,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국민들이 이 메르스와 관련된 메르스를 뛰어넘는 공포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완화되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을 텐데 향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는 현장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다 챙기지 못하는 현장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많은 부분의 권한을 속전속결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능하도록 이것을 권한을 상당히 대통령이 위임해 줘야만 임기 3년차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국정 운영이 원활하다, 속도감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경북공입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돼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북한의 관계가 얼마만큼 개선되느냐. 이산가족 상담은 가능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법무장관까지도 이 후보자가 내정이 되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공공개혁 하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대통령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해지느냐, 국민들이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느냐가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더 근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내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두각을 드러냈던 부분이 외교 통일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회담에서 만약에 근본적인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낸다던가 아니면은 그래서 뭐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관심의 대상은 위안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어느 정도 일본에서도 지금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또 이 피해자들한테 재정적인 위로금 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좀 누그러질 수가 있고 일단 정경분리 차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을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현웅 현 서울고검장이 새로운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기수역전 문제도 있지만 일단 호남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현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펌 가서 고액연금 안 받았어요. 청문회 통과하기는 훨씬 더 쉽겠죠. 이런 점이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응만 해도 상당히 버겁고 부담이 되는 가운데 인사가 자칫 잘못될 경우에 인사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통령의 임명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성과 지역 통합성이고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인데 지역 통합성은 그것이 누가 개입든 개의치 않든 간에 일단 출신지가 광주 지역이거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지나치게 영남 위주의 인사라는 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한 부분이 이 지역 통합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이 현직 총리가 된 이 황교안 총리의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도 호흡을 맞췄던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에서 가장 크게 이 강조되는 부분이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 바로 이 법 부분은 대통령이 일관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직 총리이기는 하지만 전임 법무장관도 상당히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특히 총리와 호흡을 맞추는 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여러 정치권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일관성 측면, 통합성과 일관성이 감안 고려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 연속 하락하다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0.2%포인트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하락세를 멈추고 36.7%로 소폭 상승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9.4%로 지난주에 모처럼 30%대를 회복했습니다만 29.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아시다시피 당직 인선 내용에 빠져 있었고 네. 또 그전에는 세장 논란도 있었죠. 혁신위에 혁신안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소 좀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약세를 많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살펴보니까 최근 6월 2주차부터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든 양상이에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은 면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30% 중반까지는 올라갔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평가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견제할 수 있는 정당, 경쟁력이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혁신위가 출범하고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으로서 반사적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혁신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혁신과 이 공천혁신 또는 인적혁신에 관련돼서 지지층들이 완연하게 느낄 정도의 전면적 혁신이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급상승시키지는 못하고 아직까지는 좀 주춤 정체 그리고 상당 부분은 반사적 이익을 얻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정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각 당마다 지금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잡음이 불거졌던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삼선의 최재성 의원을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이종걸 대표가 이렇게 반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픽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2일 사무총장 인선 강행을 시사하자 지금 당을 깨자는 거냐, 사무총장 인선 결론 냈다면 나는 나가야겠다, 이 당이 누구 당이냐 하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따라 나가서 걱정하는 부분도 알겠지만 지금 와서 되돌리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종걸 대표를 설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좀 일단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당면 과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선에 성공하는 거고 3선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천을 받아야 돼요.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공천이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당내 갈등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공천의 가장 큰 역할을 쥐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의 역할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근데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가장 그 중심축에 있는 분이 사무총장이고요. 또 원내대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치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범친노계로 알려진 최재성 의원을 인선하느냐 마느냐, 이쪽 반대 진영에서는 비노계 인사를 임명을 해야 다음 공천이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이미 이제 당내에서는 호남의 자민련, 이미 사무실이 여의도에 차려졌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비노계에서 뭔가 분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성 의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호남 의원들을 또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최재성 의원 카드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천 문제 때문에 양당이 모두 내용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친노 3선 인사의 사무총장 기용설, 이거는 비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지층들은 또 더 넓게 보면 국민들은 공천의 의혹과 욕심을 만들지 마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공천과 관련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만큼 당 운영 사무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무총장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대로 정치 정석은 특정 계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당 조직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그리고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왜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권은 계획하지 못하고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의 정석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위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비대위인 혁신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계파들이 충분히 또는 심지어는 지지층까지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마저도 통합하지 못하고 이런 갈등 양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지지층들이 또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꼭 누구인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층이나 당 구성원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공천에 대한 완전히 투명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면 누군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는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행보를 해달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문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요 얘기는 좀 전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윤병세 장관이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발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음 반세기를 향해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싶다라면서 오늘 오전 도쿄 지우다구의 총리관저에서 윤병세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네, 자, 차세대를 위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뭐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법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다 했을 때 이걸 과연 그럼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통과시켜야 되느냐?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완전히 뭐 입지가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정리한 게 있죠.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시사하는 듯한 발언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정부에서 확실하게 거부권 행사 입장을 취하면 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이 사실상 폐기 그 얘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자 그동안 이 청와대를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호 최고위원도 지금 이 유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당이 제2에 붙이는 건 곤란하다라면서 당청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사람은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이 부분 조금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친이 계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다시 제2에 붙이면 사실 초유의 사태가 되고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 당청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재호 의원이 당 중진 의원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로 이제 관심을 모아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그 원조 친박의 핵심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거리감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친이계의 공천을 고려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이재호 의원 입장에서 좀 흔드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금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고, 향후에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도 또 지금 관심의 대상인데, 김무성 대표는 과거부터 대통령한테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회창 전 총재도 그랬었고요. 좀 대선 후보에서 낙마했던 사례를 봐왔던 정치인으로서 그런 차원을 김무성 대표는 좀 고려한 듯한 입장이고,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이번 주에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선 주자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는 지금 계속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작년 10월 4주차 20.6%를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그때보다 1.9%포인트 높은 22.5%를 기록했고요. 전주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역시 메르스 전국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3위 문재인 대표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일간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좀 오른 요일날 문재인 대표는 떨어지고, 박원순 시장이 떨어지면 문재인 대표가 오르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지층에서 이제 나눠지는 그렇습니다. 거기 야당 지지층을 지금 분점하고 있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20.1%로 소폭 반등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상승은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메르스 대응을 이야기했기 때문이고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어떤 메르스 이러한 감염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건 상당히 또 시장으로서 위협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 브리핑의 이름도 긴급이었습니다. 긴박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우리 또 조사에 응답자들이 많고 유권자들이 경기 다음으로 많은 이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호평을 받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대응, 늑장 대응과는 또 비교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론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놓은 정보나 브리핑의 내용들이 얼마만큼 정확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와의 어떤 협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와 좀 대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냐, 이런 또 불만족도 비판도 따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전국 동안에는 박 시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이런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이후에는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대표도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얘기도 했고 특별법 얘기도 했고 여야정 비상대책회의도 제안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근 들어서 계속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당 대표로서의 중량감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메르스의 추세도 지금 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멘트였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지율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엿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소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